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120회 전산세무이급 이론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회 전산세무이급은 이제 25년도 6월 달에 시험 봤던 시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정세법,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다 반영된 상태로 출제되는 시험이라는 특징이 좀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론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부가가치세 3문제, 소득세 2문제가 출제됐고요. 계산형 문제는 4문제, 이론서술형 문제가 1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계산서술형 문제가 보통 3문제가 나오는데 4문제가 나왔다는 점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계산형 문제 중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조금 전산세무이급 난이도에 조금 더 오버해서 출제된 문제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상해 문제는 5문제, 중해 문제 10문제로 난이도를 구분해 봤고요. 그러므로 제가 봤을 때 전산세무이급 120회 이론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12문제 이상을 득점하는 건데 12문제 이상 득점하기가 만만치는 않은 시험이다. 이런 경우 11문제 정도 안정적으로 득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잘 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쉬운 문제들은 모조리 다 득점을 해서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득점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시험 난이도가 우리가 매번 출제형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뭐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평이할 때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하한을 잘 잡아주는 게 합격을 하는 데는 유리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왔다 하더라도 최소한 10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득점을 하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재무회계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주식수와 자본 총계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자본의 변동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주식 분할. 주식 분할은 우리가 회계적 조정은 아닌데 액면 분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한 주를 2개로 분할하죠. 그러므로 주식 수는 증가하죠. 액면 금액은 감소하고 그리고 전체 자본은 불변인 거래죠.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거는 미처분 이익이익금이 자본금 되는 거죠. 자본금이 된다는 거는 발행주의수가 증가해요. 그러므로 주식수는 증가하고요. 전체 자본은 불변인 거래가 되어야 되겠죠. 증가가 아니라 불변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배당 워낙 중요하니까 주식 배당 효과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답이 2번이라는 거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중상 정도인데 중으로 배치했고요. 자기 유식을 취득해요. 그러면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죠. 발행 주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 유상증자는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고 전체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가 되겠죠. 3, 4번은 여러분들이 자본 박스만 정확하게 그려놓을 수 있어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보이네요.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중 혹은 중하로 배치할 수도 있어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본 거죠. 자,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딱 2개 봐야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옳은 말이고 손익계란서.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인데 일정 시점이라 나왔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현금흐름표 나오면은 일정 기간의 현금흐름. 그리고 현금흐름을 3개로 영업, 투자, 재무로 나눠주는 거죠.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 자본변동표 나왔으니까 일정 기간의 자본변동. 여기 소유주의 투자와 분배에 관한 정보. 이게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준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만 정확하게 짚어도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득점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3번 문제가 조금 난도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뭐 이것도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문제긴 해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산세무 2급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 25년도 감가상각비를 물어봤고요. 공실연도 1월 1일 건물을 1억에 취득, 24년도 말까지 정해법, 내용연수 20년 삼각했고요.
그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25년도에 보니까 정해법을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하네요. 잔존가치 100만 원, 향후 5년간 더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감가상각비를 물어본 거예요. new. 감가상각비. 새로운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다 새로운 걸로 하면 돼요. 새로운 취득원가, new. 취득원가. 그리고 새로운 잔존가치, new. 잔존가치. 식을 정해법처럼 만든다면 자, 정해법은 내용연수 나누죠. 근데 여기서 남아있는 내용연수, 잔여 내용연수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어차피 방법은 연수학계법이 정해법, 정해법이 연수학계법 이렇게만 나올 건데 방법도 다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요. 새로운 방법, new 방법을 적용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로 접근을 해본다면 새로운 취득원가는 현재 시점의 장부 금액을 말해요. 현재 시점의 장부 금액이 25년도 초가 되겠죠. 즉 1억에서 9천만 원을 차감한 1천만 원이 새로운 취득원가가 돼요. 새로운 잔존가치 문제에서 나왔죠. 100만 원이다. 연수학계법도 잔존가치를 차감하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 정해법이 아니라 연수학계법을 적용하면 되고 잔여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연수학계 5년이니까 15분의 5 이렇게 적용해서 25년도 감가상각비는 300만 원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좀 더 계산 스킬이 강해서 전산세무 2급보다는 약간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좀 출제하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나온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문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를 계산하세요. 이 문제는 중으로 배치한 게 우리가 상품 팁박스만 잘 그리면 득점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상품 팁박스를 그리고 접근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기초재고가 8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매입액이 24만 원이에요. 매입에 조정할 거. 매입 판출과 매입 할인은 차감해야 되겠죠. 합칠게요. 7만 원. 매입 판출과 매입 할인 합쳐서 7만 원 차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이 5만 원이죠. 이거 기초회계 체계도 있죠. 타계정 대체는 상품이 감소한 쪽이죠. 만 원. 이렇게 배치하면 이 차이가 상품 매출원가가 계산된다는 얘기죠. 이걸 통해 계산하면은 19만 원이 계산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기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형 문제로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득점을 해야 되는 그런 류의 문제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5번) 문제는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걸 물어봤고요. 1번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옳은 말이죠. 예를 들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면 퇴직급으로만 사용되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2번 충당부채는 보고기한 말에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한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한다. 옳은 말이 되겠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충당부채 인식이 가능하다. 3번이 정답이죠.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요. 인식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겠죠. 그 인식 요건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인식하는 거죠. 4번의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래서 충당부채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인식 요건 충족해야 되겠죠. 이 부채 인식 요건이 뭐예요? 첫 번째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인식 요건인데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죠. 근데 여기는 높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자, 이게 부채의 인식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2번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충당부채 인식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관련된 문제였고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4개 이상은 득점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번 자본에 대한 내용, 2번 재무제표, 3번 감가상각비 계산, 4번 매출원가 계산, 5번 충당부채. 여기서 세 문제 이하로 맞추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세무이급 다시 이론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제 원가회계 보도록 할게요. 원가회계는 사실은 전부 득점이 가능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다음에 제시된 원가의 형태의 분류와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기본 요금이 있고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킬로와트당 138.9원이래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본 요금, 고정비와 그 다음에 변동비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중변동비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PPT 만들긴 좀 골치 아팠지만은 정답은 중변동 원가 3번이 정답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3번) 문제를 상으로 배치했는데 중으로 배치해도 돼요. 그러니까 7번 문제. 7번 문제는 저는 득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변동비에 대해서 찾는 거죠. 변동비에 대한 함수식을 한번 써볼까요? 총변동비 y는 ax. 그러니까 변동비, 총변동비는 조업도의 증가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원가가 되는 거죠. 단위당 변동비 y-는 a. 단위당 변동비는 불변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 단위당 원가는 일정해야 돼요. 단위당 변동비 일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는 틀렸고 조업도 증감에 따라 총원가가 증감한다는 맞겠죠. 나는 맞는 얘기. 조업도 대비 단위당 원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일정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하향 이거 틀린 말이죠. 조업도 대비 총변동비 나타내는 그래프에는 이렇게 우상향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옳은 말이고요. 전력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이 대표적인 변동비. 전력비는 변동비지만 감가상각비나 인건비는 고정비에 가깝죠. 그러니까 마도 틀리고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므로 봐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된다. 여러 개 이게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상으로 배치한 것 뿐이지 이거는 중으로 배치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득점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8번 중으로 배치했고요. 시계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주 똑딱 2가지 종류의 시계를 제작하고 있다.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 원가는 아래와 같고 직접 노후비 기준 제조 간접 원가 배부한다. 실제 제조 간접비 250만 원이다. 산업용 기계의 총 제조 원가. 이 산업용 기계에 대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예제로도 있고 문제로도 많이 풀어봤는데 그러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는 문제에서 알려준 거잖아요. 바로 집계하면 되겠죠. 80만 원과 350만 원이 돼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해서 이 세 개 금액 합계한 게 이 산업용 시계의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배부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제조 간접비 250만 원을 총 배부 기준 나누면 돼요. 배부 기준이 여기서 뭐가 돼요? 직접 노무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의 합계에 500만 원 이렇게 이게 배부율이 되고요. 그리고 산업용 기계에 사용된 직접 노무 원가 350만 원 곱하면 되겠죠. 350만 원 곱하기 이게 배부율이 0.5가 돼서 제조 간접비가 계산되겠죠. 계산하면 175만 원 나와요. 제조 원가는 이 세 가지 합치면 되죠. 하나, 둘, 세 개 합산한 금액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합산하면 605만 원이 계산돼요.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된다. 얘는 예제로도 풀어보고 이런 류의 문제도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실전 문제 같은 걸 풀어보신다면. 자, 그러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문제인데 다만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응용력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요. 많은 연습이 돼 있다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 득점이 이루어져야지
전산세무이거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단연코 말할 수가 있어요. (9번은) 쉬운 문제인데요. 부문 공통비 배부 기준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운반비는 부문별 운반 거리와 관련이 있겠죠. 간접 노무비는 부문별 직접 노동시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노무비. 자, 전력비는 그렇지 전력 소비량과 관련이 있겠죠. 기계의 감가상각비는 부문별 면적하고는 상관없죠. 우리 기계의 감가상각비니까 오히려 기계 뭐 사용 시간 같은 거 이런 게 관련 있죠. 나머지는 원인과 결과가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근데 4번은 맞지 않으니까 정답이 4번이다. 이렇게 뭐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10번은) 이거는 중. 왜냐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는데 선입선출법도 아니야. 이 문제는 평균법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재료비는 공정추에 모두 발생,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재료비도 안 구하잖아요. 그리고 수량들이 나왔죠. 물량 흐름을 한번 그려볼까요? 제공품 물량을 그린다. 최근 들어서는 이 종합원가 관련돼서 매우 깊이 계산하는 문제는 좀 덜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도 뭐 대비는 돼 있어야 되겠죠. 2,000개, 그리고 착수량이 8,000개. 그러니까 물량 안에 총 10,000개가 들어있고 완성이 6,000개. 기말 수량 알라고 4,000개고 완성도는 37.5%. 선입선출법이 아니니까 뭐 기초 완성도는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공비만 물어봤으니까 가공비만 찾으면 되겠죠. 평균법 완성과 기말. 평균법이니까 여기만 보고 하면 되겠죠. 완성은 6,000개고 기말은 4,000개의 37.5%죠. 계산기를 누르면 6에 1,500개가 나와요. 완성품 환산량은 2개 합쳐서 7,500개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는 4,000개 다 들어있겠죠. 공정추에 전량 투입해서 10,000개가 되겠지만 재료비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가공비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7,500개,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은 어떻게 본다면은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원가액의 문제를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여기 5개 다 맞춰야 되는데 6번 문제 준변동비 찾는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7번 변동비 제가 상으로 배치했지만 우리가 변동비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고요. 8번도 득점을 해야 되겠죠. 9번 역시 득점, 10번 역시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원가액의 5문제 중에 다 득점해야 되는데 최소한 4개 이상은 득점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무랑 원가액의 중에 최소한 8개는 득점이 지금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저기 좀 어렵다고 한 게 세법 쪽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자, 부가가치세. 일단은 뭐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다 득점을 해야지. 자,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죠. 1번 비거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얘는 틀린 말이죠. 상호면세주의죠. 그 나라에서 면세를 적용한다면 비거주자, 외국 법인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겠죠. 2번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아니죠. 이건 면세 제도가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거지 영세율도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3번 재화의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내국 물품에는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채집된 수산물을 제외한다. 이 3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첫 줄은 맞고요.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그 당연히 내국 물품에는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 수산물이 포함이 되죠. 이거는.
답이 약간 이건 까다로울 수 있고 4번 국내에 해당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이게 영세율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 항행 용역 이런 것들이 영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예.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돼요. 약간 까다롭다. 약간. 예. 3번 때문에. 12번. 자, 세금계산 수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금계산서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옳은 말이죠.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니까 2번 재화를 단기 할부 판매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한다. 이건 뭐 너무 강조했으니까 장기 할부 판매가 되는 거죠. 단기 할부 판매가 된다면 우리가 인도 시점이나 혹은 이용 가능할 때가 공급 시기가 되겠죠. 재화의 공급 시기. 자, 그런데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번은 득점이 됐어야 되겠죠. 이 12번은 3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부터 7일 이내 대가를 받으면 이게 선세금계산서죠. 그 세금계산서 먼저 발급하고 대가를 7일 이내 받으면은 이 세금계산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을 발급했을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즉 세금계산서 먼저 발급한 그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다. 이 얘기고요. 4번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위탁자의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비권의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본다면 1, 2, 3, 4가 되게 중요한 부가가치세 조문 내용이고 또한 답이 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12번도 정확하게 득점이 됐어야 돼요. 까다로운 게 뭐냐? 바로 13번 문제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다음은 계속사업자인 주국민의 과세 매출에 관한 공급가액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주국민이라 나왔죠. 이게 뭐냐? 법인이다. 그럼 법인은 예정고지가 아니지. 원칙은 예정신고. 예배가 예정고지가 되는 거죠. 아이고. 예정고지 대상. 이거는 여러분들 추문이 조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되는 거죠. 다만 예정고지가 될 수 있죠. 그건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 미만이 되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분석이 좀 필요한데 지금 직전 과세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가 묶어볼게요. 여긴 처음이니까 24년도에 보면 여기 2기죠. 2기로 본다면 2기 예정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전 과세기간은 여기예요. 어차피 여기 확정신고는 의미가 없죠. 얘는 무조건 신고하니까. 그 25년도에 2기로 본다면 직전 과세기간은 여기예요. 여기는 뭐 필요가 없는 거고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직전 과세기간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바로 여기죠. 여기는 1억 8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5년도 2기 예정신고. 기간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바로 예정고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돼요. 25년 2기 예정. 이건 해설만 보면 조금 해설이 부족한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부연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야. 해설만 보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조금 상으로 좀 까다롭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 예. 적어도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3문제 중에 2문제 이상은 득점을 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대로 하면 지금까지 3개 정도를 틀릴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어요. 짧지만.
자, 14번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시기. 상으로 배치했는데 요거는 좀 맞췄어야 돼요, 사실은. 중상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근로소득만 하면 돼.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돼요. 1월에서 11월분 1월부터 12월분 급여를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거예요. 이런 상황. 자, 이때는 언제 12월 31일을 의제해요. 실제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어. 안 됐다 할지라도 12월 31일 날에 원천징수가 된 걸로 의제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12월 31일 요 날짜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된 걸로 보겠다 이거예요. 급여를 미지급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12월이죠. 12월분 12월분 급여를 이거는 다음 연도 2월 말이 좀 의미가 있죠. 2월 말일. 왜냐면 이게 연말 정산할 때니까 까지 미지급되면은 이거는 2월 말. 2월 말에 원천징수한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원천징수 지급 의제라는 규정인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1월부터 11월분 급여를 12월 말까지 미지급했어. 그러면 1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에 12월분 급여를 만약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미지급했어. 자, 그럼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원천징수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1번 12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1번이 여기 이 두 번째 규정이죠. 2번은 7월분 급여를 여기네 12월 말까지 미지급했으니까 12월 31일 날 지급한 걸로 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여기네 11월분 급여를 12월 말까지 미지급하면 12월 31일 날에 지급한 걸로 본다. 4번은 1월분 급여니까 여기네요. 6월 30일까지 미지급했다. 6월 30일에 지급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는 몰라. 정보가 좀 부족해. 하지만 12월 30일까지 만약에 미지급했다면은 12월 30일 날 지급한 걸로 본다고 한 거니까 14번은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중요하니까 요 두 개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상 혹은 중상 정도. 원천징수 시기 의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15번이) 이런 문제가 맞추기가 좀 어려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책에는 이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성보험 그리고 주택 관련된 주택자금공제가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답은 주택자금공제죠. 장기주택 저당차익 그 이자 상환액이 돼요. 그게 특별공제고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자만 받는 건 맞는데 특별소득공제에 속하진 않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라 이런 문제는 맞추기가 좀 어려워 사실은. 이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지만 정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정도의 수준에서 조금 맞추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 자,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최소한 두 문제 중에 하나 정도는 득점했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11문제밖에 못 맞추거든요. 혹은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득점을 해야 돼요. 제가 이론에서 이
그러니까 30점 중에 이론 24점 이상을 득점하다. 이게 필승 전략인데 간혹 이 시험 출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뭐 평이할 수도 이게 천차만별이죠. 이 출제형 문제다 보니까. 그럼 어렵게 나왔을 때는 내가 얼마나 방어를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합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일단 내가 방어를 되게 잘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실력이란 게 뭐 이상한 문제를 맞춰서 득점하는 그런 능력보다는 안정적으로 방어. 이 정도가 나왔을 땐 최소 10점 이상은 그러니까 20점 이상은 득점이 나와야 돼. 안정적으로 20점은 나와야 돼. 20점이라는 거는 제가 과감하게 5문제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 20점을 10문제 맞췄으니까 20점 확보해 놓고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20점이 안 나온 분들은 전산세무이금 나 공부하고 배웠는데 라고 할지라도 다시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왜냐면 그러면 또 문제가 어떻게 재구성해서 나온다 할 때 또 마찬가지로 10문제 이상 득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0문제 20점까지 득점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산세무이금 이론 실무를 강의를 듣는 걸로 추천드리고 강의를 들으면 다시 정리하고 하시면 되고요. 8월 시험부터는 25년도 신간교재와 우리 신간 강의로 진행되니까 신간교재와 강의로 하시는 게 좋아요. 24년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면서 지금 컴플레인이 좀 있긴 한데요. 프로그램 일부 6개 회사가 연말정산 쪽이 안 열린다 이런 뭐 당연히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거는 25년도 프로그램 개편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잘못이나 아니면 뭐 에듀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서 그때 다시 말해서 6개 회사, 즉 다시 말해 1년이 경과된 회사들 업데이트가 얘가 안 돼. 끌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으니까 25년도 데이터로 하시면 여러분들 다 열리고 다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볼 때는 이론에서 만약에 20점 이하로 득점하신 분들은 다시 이론과 실무를 다시 정리하는 게 여러분 합격을 위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좀 점수 부족하신 분들 다시 저와 함께 25년도 신강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자, 우리가 121회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마무리 지으면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